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네.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왜 평소에 이렇게 기자들한테 얘기하거나 지난번에 또 정규재 TV 방송에서 얘기할 때 보면은 그래서 야 그리고 또 굴뚝같이 본인이 떳떳하다고 믿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거기다 더 엎친 데 덮친 건 뭐냐면 변호인단들입니다. 도대체 변호인단들이 대통령을 위하자는 건지 해치자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의 바보 중에 제일 바보가 판사하고 검사하고 싸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헌법재판관들을 모욕하고 화를 나게 만들고 이게 무슨 대통령을 위하는 변호사들입니까? 그러니까 재판관들도 아마 조금이라도 좀 동정감이 갔던 사람도 아마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심했어요. 저는 오늘 그 부분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그 부분을 눈여겨봤는데요. 되게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눈여겨봐서 첫째는 되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했다. 제가 이제까지 다 본 건 아니지만 많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봤는데 문장이 제일 우리말다워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듣기가 되게 수월했다. 말로 듣는데도 논리적으로 이해가 다 되더라고요. 그 점 이제 무슨 말씀드리면서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의 성격이 형사재판과 다르다고 누누이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 공무원을 파면할 때는요, 그 공무원이 이제 지난 시기에 무슨 잘못을 했는가, 이거 봅니다. 잘못을 했나? 잘못이 중대한가? 아울러서 함께 뭘 보냐 하면, 이 사람이 그 공직에 계속 남아있으면 계속 그럴 건가? 안 그럴 건가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잘못이 우연한, 일시적인, 순간적인 판단착오에 의한 것이었나? 아니면 이 사람 자체가 공부를 수행하는 공직자로서의 의식이 잘못되어 있고, 저런 뭐 부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습관이 돼 있고 그래서 파면 안 시키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공부 수행을 할 건가 이걸 함께 고려하거든요. 지금 신혜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대목은 계속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하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는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판단을 하게 만든 것이 바로 정도원 박사님 지금 말씀하신 대리인단과 대통령 자신의 이 사건이 불거진 후의 행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단순히 과거만 보고 하는 징벌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감안해서 판단하는 심판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 대목이 그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심판의 성격을 되게 명료하게 보여준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오늘 이 보면서 정말 소통이 되는구나 헌법재판소가. 예. 네, 정태욱 의원님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렇게 대통령 변호인 측들이 사실상 그 헌재 변론 과정에서 과도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절대 동의를 하는 것은 전혀 아닌데 왜 그럴까라고 아까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은 근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은 이 헌법재판소나 또 특검에 대해서 근본적인 불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일반인들과는 많이 다른 행동을 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공정성을 기대했다 하면 어떻게든 그분들한테 잘 보이고 그분들의 마음에 영합하려고 하는 행동을 취했을 텐데 아예 그냥 거기서 태극기를 내 보인다든가 그리고 조금 어떻게 보면 입씨름을 하는 정도까지를 가는 그 행동은 근본적으로 그 헌재 재판 자체의 공정성에 대한 그리고 특검에도 또 비슷한 행동을 했는데 특검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아마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대리인단이 그렇다 치고 대통령 본인도 그랬다는 말씀이십니까? 예를 들면 검찰과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도 불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가 잘했다는 뜻은 아니고 네.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나는 크다고 보면 다른 것으로는 어떠한 것으로도 정상적인 경우 같으면 저희들도 재판을 받거나 뭐 이렇게 하다못해 길을 가다가 교통수명한테 걸렸을 때도 교통수명한테 될 수 있으면은 참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상식인데 그런 행동을 한 것 자체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 불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왔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편견이나 편향성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물적 증거 자체를 조작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편향성 또는 신뢰성의 문제로 압수수색 자체를 거부했다는 건 좀 믿기가 어렵고요. 오히려 변호사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는 방어가 어렵지 않았을까. 물적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검의 손에 넘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방어가 어려우니 거부를 한 것 아닌가라는 어떻게 보면 전략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동일한 선상에서 판단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심판정에 나올 듯이 하면서 최종적으로 안 나온 부분도 역시 같은 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오면은 질문을 받아야 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어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안 나온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법적 방어의 어려움, 그것 때문에 압수수색도 거부했고 출석도 안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현실을 이제 직시하지 않은 건데요. 자기 문제는 자기가 사실 잘 해결을 못합니다. 판단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주변 조언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소통에 문제가 많다는 건 이제 전 국민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누가 감히 하지도 않고 또 그런 얘기를 했더라도 듣지도 않으니까 하지도 않겠죠. 저는 그런 외로움 혼자 결정하는데 그냥 다 맞춰주는 그런 구조가 지금 이런 사태를 불러일으켰지만 또 본인이 이렇게 탄핵 인용되는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그런 소통 부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대통령 되실 분들은요, 이거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되면 그 자리가 주는 권위의 힘이 있어가지고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람들조차 대통령 되기 전에는 그거 안 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하던 사람들도 대통령이 되고 그 사람이 그리고 수석으로 뭐 장관으로 참모로 들어가게 돼 부하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부터 말을 못 하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굉장히 수평적이고 권위주의가 없는 분인데도 제가 그때 가끔 청와대에 들어가서 이렇게 회의 분위기나 이런 걸 보면 예전에 노무현 변호사 시절 국회의원 시절에 맞담배 피우면서 그 앞에서 대놓고 아니라고 하던 사람들도 수석을 하면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보면 밖에서 누가 들어가자. 밑에 있는 사람들은 말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일종의 특공대 조직해서 들어가서 주말에 가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걸 막 했거든요. 그만큼 이 대통령 중심주의 국가에서 대통령 자신이 아니라는 말을 기꺼이 듣겠다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으면 이 함정에 빠질 위험성이 되게 높아져요.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 역시도 우리 정도현 의원님 말씀처럼 원래부터 소통을 원활하게 할 줄 아는 분이 아니었는데 더더군다나 대통령이 되니까 그 주변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아예 없어져 버렸던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좀 하죠. 저는 이번에 것을 보면서 지난 대선 과정을 한번 복귀해 보면은 그분의 특징은 철저하게 언론과의 대화를 하거나 TV 토론 나오는 걸 극도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선 과정에서도 지금 여당의 가장 유력한 후보라 같은 것은 TV 토론, KBS TV 토론도 거부하고 MBC TV 토론도 거부하고 문재인 전 대표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거부하고 그냥 주어진 그 시나리오를 앵무새처럼 외우고 그다음에 자기에게 조직된 그 박수부대 박수치고 그러면서 그런 데만 나가고 그럼 제대로 된 뭡니까 그 연예 프로그램에 가가지고 뭐 신변 잡기 이야기 하는 데는 열심히 나가면서 정말 검증을 받을 수 있는 미국 대선 과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정말 1대1 또는 여러 패널대에 한 명을 두고 하는 집중 토론을 제대로 할 때에 그 사람이 제대로 검증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과거에 경험을 한번 복기를 해가지고 아까 유시민 작가님 이야기하셨듯이 정 의원님 대선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좀 해볼 거거든요. 탄핵 얘기 조금 더 하고요. 네. 먼저 정태호 의원님께서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된 점을 이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굉장히 저로서는 반갑고요. 압수수색 관련돼서 한마디만 더 덧붙이면 안종범 전 수석의 그 수첩 39건이 나중에 청와대에서 나오죠. 그러면서 그 수첩이 나오면서 왜 청와대에 뒀냐 그랬더니 제일 안전할 것 같아서 거기다 뒀다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는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했을 이유를 간접적으로 저는 해명한다고 보고 아직도 청와대 내부에는 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탄핵된 이유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압수수색이 좀 진행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다 처리해야 나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분들 중에는 네. 그런 의혹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서적으로 못 받아들인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이 지금 끝까지 기각될 거라고 믿고 있다가 인용이 됐으니까 지금부터 차곡차곡 여러 가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들을 없애고 계신 것 아닌가, 그런 우려들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개연성은 거의 높죠. 그래서 청와대에서 그런- 오늘 바로 나가지 않은 이유가 네, 그것이다라고 그래서 의심하는 분들이 있다는 말씀이신 그런 거죠? 의혹을 없애기 네.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확실하게 신속하게 내가 이러저러해서 못 나가고 있는 거고 언제까지 반드시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안가로 옮겼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근데 아직 밝혀지지 않은 밝혀지지 그 않은 것들이. 점에 대해서는 네. 오늘 토론에서 언급하시는 건 좀 부적절할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오늘 그 탄핵 심판 결과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이번 탄핵 사태와 관련해서 가장 중대한 문제점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이 나라가 두 동강이 났다고 할 만큼 이로 인해서 국론 분열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뭐 모든 나오신 분들께서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자, 만약 우리가 시간을 되짚어서 보자고 한다면 이 탄핵 사태와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국론 분열이 심각하게 만든 가장 큰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치권입니까? 뭐 언론입니까? 아니면 어디입니까? 그거 대통령한테 있죠. 어디서 찾습니까, 그거를. 이 모든 일들이 다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에서 비롯된 건데요. 그러니까 대통령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정치적 대립이 심화되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사태로 온 거고요. 제가 우리 앵커 진행자의 말씀에 토다는 건 아닌데, 또 다시 해도 됩니다. 네. 이 국론 네. 분열이라는 이 프레임이요. 국론 분열이라는 이 용어요. 이거는 민주주의하고 저는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민주주의 국가가 어떤 중요한 정치적인, 사회적인, 정책적인 쟁점에 대해서 온 국민이 하나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는 정상적인 민주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국민들 사이에 어떤 문제를 두고 의견이 갈라져 있고 때로는 그것이 격렬하게 갈라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론 분열이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문제를 처리할 길이 없어져요. 일단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러든 간에 두 개로 쪼개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다 통합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옳고 그름도 안 가리고 불법 합법도 안 가리고 그럼 다 덮고 그냥 우리 대동단결 하자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현재의 사태를 심각한 국론 분열, 사회적 혼란, 그래서 통합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논리 자체를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 네. 예. 저는 국론 분열이라는 말 자체에 동의를 할 수 없는 게요. 네. 뭐 전부 다 생각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이견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 찬성과 반대가 4대 1이거든요. 그 정도면 뭐 국론이 굉장히 거의 뭐 하나로 모아진 거나 마찬가지죠. 저는 그걸 분열이라고 보는 게 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우리 정두원 의원님 말씀에 뭐 일부도 동의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했듯이 4대 1 그런 거는 여론조사상이 그렇고 여론조사 응답률이 기본적으로 직접 전화를 하면 20% 정도 되고 ARS 같은 경우는 7%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실제 국론이 한쪽으로 쏠려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뭐 진보 보수라 표현해야 됩니까? 아까 밖에서 우리가 이 극단 우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의 문제는 태극기를 흔드는 분들이 이 헌재 결과에 대해서 진심으로 승복하느냐 수용하느냐가 지금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태극기를 흔든 분들이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탄핵을 부결을 시켜야 된다, 기각시켜야 된다는 요구도 있지만은 자기들이 평생 동안 가져왔던 나라를 지키고 또 가난한 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했는데 그것이 어느 날 순간에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그렇게 폭풍한설이 몰아치는 아스팔트에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목이 터져라 대한민국을 외치는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퇴행적인 모습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또 순수한 면도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원인이 어디냐에 대해서는 난 변론으로 하고 앞으로 이것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느냐를 봤을 때 오늘 아까 그 추미애 대표께서 그 성명을 발표할 때 나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거 보면은 1500만 촛불 민심의 위대한 승리이고 시민혁명의 그 완성이고 그리고 또 절대 승복 이런 용어를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 문제는 이제까지 원인은 어떻게 됐든 간에 앞으로 이 문제는 더
골이 깊어질 가능성이 나는 높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예. 우리 유시민 그 작가님 이야기했듯이 뭐 어쨌든 이게 뭐 더 이제 엄격하게 하자고 이야기하는 주장을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저는 우리 국민이 이 1,500 촛불 든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5천만 명이고 그리고 또 시민혁명이 위대한 승리인 만큼 항상 우리 인류 역사에 보면은 혁명의 뒤에는 그만큼 반작용도 있고 이미 나타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때에 정말 그리고 절대 승복하라. 우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위대한 승리를 냈기 때문에 절대 승복하라. 이런 마음가짐보다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사회가 네. 좀 더 포용적으로 알겠습니다. 갈 수 있다고 저는 네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4대1이든 뭐 3대1이든 10대1이든 어쨌든 민심이 분열돼 있는 것은 아까 국론 분열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에 반대한다고 하셨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민심이 분열돼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네. 분열된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원래 생각을 서로 가지고 다른 있는 생각이 것이다. 있는 게 정상적인 상태예요. 네. 이렇게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100% 국민이 어느 한쪽으로 의견이 같아야 정상적인 상황이고 지금이 비정상이 아니고요. 네. 지금이 정상이고 만약 그리 됐다면 그게 비정상인데 지금 정태호 의원님 말씀 중에 제가 동의할 부분도 있어요. 예컨대 정치인들이 승복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건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주권자인 국민은 승복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불복할 방법이 없어요. 절차로는. 단심제니까요. 네. 단심제고 다른 불복 절차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를. 다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내 마음에 이 결과를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그 사람의 자유예요. 그리고 나는 이 헌재의 결정을 승복 못하겠다, 인정 못하겠다, 수용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의사표시를 하러 광장에 나오는 것도 그 사람의 자유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태극기를 흔들고 뭐를 하든 다 자유예요. 우리가 그걸 인정해줘야 된다고 봐요. 한 가지 조건이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 지금 탄핵을 찬성한 분들하고 대한민국 안에서 어떻게 통합되어 있을 거냐. 그거는 의사표현을 하는데 지켜야 될 법적 절차, 사회상규 이것만 지키면 돼요. 그러니까 폭력 안 쓰고 자기 의견에 동의 안 해준다고 해서 때리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평화적으로 자기 의사표시하고요. 경찰은 그분들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시위의 자유를 다 보호해줘야 돼요. 하고 싶은 만큼 하도록 그렇게 해서 다른 의견을 가진 채로 이 사회의 제도와 이 관행과 문화 안에서 공존하면 그게 통합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시민 네. 작가님 말씀은 억지로 지금 분열되어 있는 민심을 뭐 통합하자, 아우르자 이런 얘기하지 말고 각기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적으로 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 삼지 말자.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거죠? 법적인 이제 네. 통합을 얘기하다 보면은 네. 어떤 한쪽에게는 침묵을 강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봉하고 있는 자유주의는 그런 철학이 아닙니다. 자유주의는 사상의 자유시장이라고 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편하게 얘기하고 그 가운데 자유롭게 토론하는 결과로 이제 수렴되도록 만드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자유롭게 토론하시게 만들면 되는데 이제 저도 약간 걱정이 이제 격화되다 보면 이제 폭력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 불상사가 날 것 같아서 그런 건데 그런 부분들만 서로 약간 양해와 존중을 통해서 피해가면서 네.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런데 이제 현실을 보면 오늘도 그 탄핵 선고 직후에 이 친박 집회가 과열되면서 두 분의 사상자가 나오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폭력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의사표현을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현실은 그렇게 잘 구현이 안 되는 점이 있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이런 사회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없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건 없을까요? 그분들의 자유와 네.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게 대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 유시민 작가님이나 박주민 의원님 이야기하신 건 굉장히 맞습니다. 맞는 이야기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사회 내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고 그분들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의견을 표출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태를 그런 상태냐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가 어떻게 보면 비토크라시라 해가지고 특정 집단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 어느 쪽 의견도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는 상태. 우리나라 국회도 그렇고 우리나라 집단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좌우라고 이야기하든지 진보든지 보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몰라도 극단적인 서로의 저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되는 극단적으로 나쁜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그 유시민 작가님 이야기하셨듯이
객관적으로 시민들은 그러면 되는데 제가 문제를 삼았는 것은 추미애 의원이 그 대표가 여기에서 논평하는 것을 저런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에 과연 이 아스팔트에 있는 태극기를 정말 흔드는 나이 드신 시민들이 네. 과연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논의를 이 시민하고 정치인을 좀 갈라서 얘기를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그냥 시민에 대한 얘기를 해봤잖아요. 과연 이 다른 극단적이다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극단적이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온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친박 패권이란 말이 극단적이었다는 얘기거든요. 친노 패권, 친문 패권이란 말도 있지만 얼마나 엽기적인 행동들을 했습니까? 친박이라는 사람들이 정말 유치한 일들을 벌였고 정말 폭압적인 공천도 했고 그래서 지금 결국 이렇게 전멸하다시피 외롭게 지금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가지고 반성을 하고 우리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지금 태연히 이렇게 그 극단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정치인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셨네요. 정치인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그럼 그러니까 정태욱 의원 개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당에 있는 소위 말해서 그 친박이라는 사람들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되죠? 저는 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사실 태극기 집회라고 불리는 그 집회의 대표적인 연사들이 누군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정치인들이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대표적인 연사로 나오시고 하시는 모습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면서 어떤 당의 당대표가 탄핵에 대해서 논평이나 성명을 내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안 맞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은 지금 우려하시는 그 과격해지고 있는 그 태극기 집회에 정치인들이 좀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 제가 정말 동의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자유한국당의 기본적인 당론으로는 이 현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당론으로 태극기 집회를 나가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냥 개개인이 나갔는데 그 중에서 정말 아까 우리 정두원 의원님 말씀대로 극히 소수의 의원들이 나가가지고 좀 주도한 면이 연사로 나간 면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 탄핵 과정에서 정말 저는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작년 10월에 최순실 일당의 어떤 국정농단 사태가 나고 난 다음에 촛불이 저는 진심으로 시민의 자발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가 그걸 수렴해가지고 나름대로 찬반 경로는 있었지만은 국회에서 탄핵을 가결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정치인은 촛불 집회에 나가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정치인들이 이것이 기각될지도 모른다 해가지고 촛불에 나가자 해가지고 아예 당론으로 결정해가지고 의원들은 그냥 의원총회하고 바로 그날 나간 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양쪽 모두 말이죠. 그러니까 이 친박 집회는 친박계 정치인들이 촛불 집회에는 또 이제 이 탄핵에 찬성하는 정치인들이 모두 나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선 주자들도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광장에 나갔던 대선 주자 중에서는 앞장서서 불복을 외친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시민들이 지금 민심을 수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자유에 맡기자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정치인들의 언어는 앞으로 어떠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한 거는 이미 지나간 일인데 어떡하겠습니까? 오늘 일단 각 당의 대선 주자들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통합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좀 정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앞으로 이 대선 주자를 포함한 이 정치인들은 어떤 행보를 보여야 되겠습니까? 아니 근데 저는 네. 촛불 집회에 정치인들이 나가고 태극기 집회에 정치인들이 나가고 좀 문제 없다고 봐요. 그것 다 정치 행위고 각자의 정치 행위는 또 나중에 선거 때나 이럴 때 정치적인 판단을 받게 돼 있어요. 유권자들한테. 무슨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대중이 모여있는데 거기 가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시민들이 모여있으면 거길 정치인이 가야죠. 가서 그 말을 듣고 잘못된 게 있으면 또 얘기하고 또 공감이 되면 자기도 같이 하고 이게 당연한 정치죠. 저는 이거를 문제 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양쪽 다요.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면요. 소위 친박 핵심 의원들, 진박 의원들이 그 태극기 집회에 가서 연설을 했다고 해서 또 막 욕하는 분들이 있던데 저는 그분들 괜찮다고 봐요. 오히려.
같이 이 국정농단을 저지른 정부 여당이 같이 저지른 건데 어쨌든 덩어리로 보면 그 책임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당 나가서 새로 만든 바른정당의 태도 저는 옳은 거라고 안 보고요. 자유한국당 당명 바꾸고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마치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뭐 끊는 것처럼 이렇게 하려는 의원들 옳은 태도 아니라고 봐요. 박근혜 대통령이나 과거 집권당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할 게 있다고 느끼면 그걸 국민 앞에 우리 이런 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앞으로 고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나 우리가 보수 정당으로서 국가 운영에 이런 원칙과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앞으로 계속 국정수습을 하고 앞으로 정치를 해나가겠다.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보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으로 가고 뭐 검찰과 특검에 의해서 피의자로 규정이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당하니까 이제 슬금슬금 다 도망친단 말이에요. 책임 정치의 원리에 비춰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말씀하시는 분들 그 내용에는 100에 1개도 동의 안 돼요. 내용상으로는. 그러니까 같이 당을 안 하는 거죠. 과거에 제가 정치를 할 때에도. 그 차이 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이 나름 책임지는 태도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거 자체를 뭐 정치인들이 하면 안 되는 걸 하는 것처럼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거 하는 분들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뭐 생각이 달라서 막 다투는 사람들 사이에서 또 어떻게 공존해 볼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는 정치인들도 있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대로 평가를 받겠죠. 이 모든 것들이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에서 매우 정상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일단 인정하는 데에서 문제 해결이 시작될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시민 작가님 말에 거의 100% 동의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정치인이, 특히 대중정치인이 대중이 모여있는데 가는 것 아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태극기와 촛불의 관계에 있어가지고는 촛불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국회에서 이미 탄핵이 그 소추가 이루어졌다면은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기다리는 게 맞는데 나는 뭐 어느 특정을 다 한쪽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거리의 민심을 원내로 가져와가지고 원내에서 소화시키는 것이 원래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인 대의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서 직접 거리에 가서 같이 촛불을 들고 태극기를 흔들고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사실은 그러한 민심을 촛불을 들고 태극기를 든 분들은 국민으로서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는 진정한 정치는 그 의견을 국회로 가져와가지고 수렴해가지고 거기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해가지고 어떤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더 부추기는 측면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했고 오늘 벌써 인명피해가 나기 시작했고 이것이 이것으로 끝날 수 있을 것인지 오히려 이것이 얼마나 더 많은 피해로 갈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합리적으로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 엄청난 장애가 될 거라는 걸 제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네. 근데 오늘 사망 사고 나고 뭐 다친 사람 얘기를 난 거를 정치인들한테 책임 물으면 안 돼요. 그거는 집회를 주최한 그 주최자들하고요. 그 집회에 참여해서 그렇게 경찰차를 탈취해서 들이받고 한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돼요. 네. 그리고 이 거리의 정치, 광장의 정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의사표시 이런 거는 뭐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 국회에서 모여서 오손도손 얘기해서 하는 거는 바람직하고 그거는 저는 그런 이분법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그것이 직접민주주의를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시민들은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가지고 언제든지 광장에 나올 수 있고요. 정치인들은 당연히 광장에 나오는 시민들이 있으면 그 주장하는 바가 무엇이든 거기 가서 그걸 들어야 돼요. 그럴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대의민주주의가 작동을 하죠. 지금 정태호 의원님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건 제가 알지만 말씀 그대로 이렇게 듣다 보면 시민들이 길거리 나와서 막 의사표시하는 건 문제가 있는 비정상적 상황이고 국회에서 오손도손 머리 맞대고 뭘 해야 그 정상적인 상황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다른 나라 보십시오. 민주주의 오래 했는 나라들 다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정치인들이 광장에 아주 동의를 정치인들이 광장에 나가서 시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낸 것이 과연 온당했는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여기 나오신 분들도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고 또 이 프로그램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각기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는 어쨌든 간 그렇지만은 정말 국회 내에서 의원들이 일도 더 열심히 하고요.
또 이 사회의 갈등 극복과 통합을 위해서 더 열심히 힘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또 한 가지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박 대통령에 대한 처리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파면과 동시에 이제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검찰이 언제라도 이제 강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론상으로는 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한 수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죠.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이 유심 작가님 싫어하는 표현이시지만 통합을 위해서 그리고 공정한 대선을 위해서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사법 처리를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도 사실 나오고 있는 게 맞거든요. 어떻게 정도현 의원님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탄핵소추 초기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인께서 사퇴를 하시고 또 불구속 수사를 하고 또 재판을 받고 형을 받으면 사면을 하는 식으로 해서 이걸 원만하게 처리하자.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대통령께 그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시기를 다 놓쳤죠. 하지만은 지금 검찰은 머리가 아플 겁니다. 지금 우리가 차기 정권을 생각하면은 열심히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차기 정권 입장에서는 열심히 수사하면은 선거에 굉장히 방해가 될 거예요. 역풍이 불어서. 그러니까 이걸 어찌해야 될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냥 원칙대로 검찰이 밀고 나가야지. 검찰이 여기서 또 눈치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면은 정말 그나마 최근에 특검이 국민들한테 각광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또 실망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 오늘 결정문에 많은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는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 뭐 검찰의 수사도 받고 특검의 수사도 받겠다. 등등등의 얘기를 했는데 약속을 다 어겼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고 법 위반 행위를 계속 반복할 위험이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이런 대통령,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도원 의원님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과의 약속을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도 헌신짝처럼 버리고 법과 질서 또는 사법제도까지도 우습게 봤던 대통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 또 수사 후 기소가 된 상태 또는 재판에서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곧바로 사면한다. 이것은 총체적으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대선 이후로 넘기자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좀 전 솔직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칙대로 법과 원칙대로 하는 것이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태욱 의원님.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대선 이후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기본 생각은 우리 정두원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 검찰 수사나 또 대통령 선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정성과 적정성이라 이야기했는데 지금 어쨌든 탄핵은 받았지만 상당히 이제 아직 국민의 지지를 열성적인 지지를 받는 전직 대통령을 수사를 했을 때에 거기에 가져오는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대선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측면이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결국에는 공정성 시비는 걸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것이 만약에 지금 검찰이 아주 엄격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대통령에 대해서 불리한 결론을 내렸다고 했을 때는 검찰이 또 정치검찰이라고 욕을 먹을 것이고 또 상당히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렸을 때는 또 대통령의 어때 여전히 손아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가 됐을 때 그것 자체가 또 대선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도 제가 왔는데 이걸 굳이 이 순간에 이제 딱 한 59일, 60일 남았는 걸 갖고 막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또 논쟁이 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겠는가를 봤을 때는 저는 우리 정도원 의원님 결론하고는 좀 달리 좀 연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대통령이 새롭게 이미 이제 59일 후에는 정해질 때 그분의 제대로 된 지위를 받는 상황 하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는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태호 의원님, 제가 이 문제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간단한 거 한번 여쭤볼게요.
정태 의원님, 제가 이 문제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간단한 거 한번 여쭤볼게요. 검찰이 그냥 법대로 내일 뭐 출국 금지하고, 그죠? 나가면 안 되니까 출국 금지하고, 그 다음에 출도 요구서 보내고, 이렇게 법대로 갔다고 칩시다. 보통의 그 시민들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을 때 검찰이 밟는 일반적 절차에 따라서 시작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조기 대선 치러야 되는데 2달 동안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겠죠? 그럴 때 그것이 어느 특정 당에 불리하거나 혹은 유리한 영향을 어떤 식으로 미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으세요? 좋은 지적입니다. 지금 당장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출국 금지라든지.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측하시냐고요. 어느 쪽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주리라고 예측하시냐고요.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실제로 영향을 주든 안 주든 얼마든지 어느 쪽에서든 그걸 주장을 합니다. 주장 자체가 이것이 논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가. 제일 중요한 점은 누구도 법 위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현직 대통령일지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 쫓겨날 수 있다. 이걸 보여준 거거든요. 예.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에요. 그러면 검찰이 수사를 지금 당장 뭐 정상적으로 진행을 할 때 그것이 어느 당, 어느 정치 세력에게 어떤 유불리를 안겨줄지는 아무도 예측 못해요, 지금. 불확실한 거예요. 어떤 주장은 할 수는 있지만 그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조건에서 이런저런 추측과 억측을 이유로 해서 누구도 법 위에 서지 못한다는 이 민주주의의 대원칙, 법치주의의 대원칙을 그런 정치적 손익계산 밑에 종속시키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검찰의 수사를 미루면 좋으냐, 지금 해야 되냐, 이런 논쟁 자체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법 앞에서의 평등, 그리고 법치주의, 이 원칙보다 정치적 손익계산을 더 위에 놓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왜 하냐는 거예요. 네, 그건 검찰이 판단해서 할 일 아니에요? 유시민 작가님 말씀에 네.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에 100% 동의합니다. 그 원론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원칙이에요. 예, 갖고 예. 그리고 또 이번 탄핵의 결과가 그거를 또 한번 다시 국민 주권주의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과연 이제까지 검찰 수사가 그런 식으로 되어 왔느냐. 물론 앞으로 잘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두 분이 이야기한다면 저도 100% 동의를 할 부분입니다만은 그러나 대선 과정이라는 과정에 있어서는 없던 이야기도 만들어내고 페이크 뉴스도 만드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그 유시민 작가님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공정하고 공명정당하게 법 앞에 모든 시민들이 바로 직전 대통령일지라도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오히려 많은 논란을 가져올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저는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검찰도 이게 기회인데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난 시기에 여러 사건들 때문에. 근데 지금 현실 권력은 죽어 없어졌고 미래 권력은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2달의 과도기 동안에 그 황교안 총리의 내각이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그러면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병우 수석이 민정수석하면서 검찰에 자기 사람 많이 심어놨어요. 그 검찰이 수사하는 거예요. 뭐가 두려우세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지금 권력의 진공 상태에서 정치 권력의 공백 상태에서 수사를 하게 돼요. 검찰 스스로 생각할 거라고 봐요. 이 어려운 국면에서 어떤 원칙을 들고 어떤 태도로 이 사건에 임할 것인가 이걸 검찰이 결정하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우리가 검찰 개혁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을 형성하고 다음 정부에서 대책을 만들게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검찰에 그냥 맡기자.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그리고 검찰특별수사본부 여기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정당들이 정치권이 뭐 이게 바람직하다 저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우리 헌법의 기본 논리를 부정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예, 아주 오늘 정태훈 의원님 와서 1대3으로 그런데 대화하시느라 굉장히 힘든 시간 보내시는데 주인공이시잖아요. 이거는 말씀하시죠. 할 이야기는 해야 돼. 저는 유시민 작가님 이야기가 정말 검찰이 그래주면 좋은데 그러면 이제까지 어땠는가를 보면은 항상 검찰은 현직 그 권력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이다가 현직 그 권력이 힘이 빠지는 순간에 확 무는 경향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노태우 대통령 말기에 그때 검찰이 내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또 뭐 하겠지만 그 몇백억 원 그 뭡니까 정치자금 수수를 하려 하니까 그 바로 대통령한테 임명받은 사람인데도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누군지 아시죠? 그런 것듯이 항상 우리 검찰이라 것은 지금 대통령 임명한 사람이 힘이 빠졌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검찰은 그 다음 정치권을 바라다 보고 수사를 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검찰이 안 그랬던 적도 있어요. 잠시 동안.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이야기는 실제로 이번 검찰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선 과정에서 그거는 충분히 논란이 되고 네. 그것은 또 없던 일도 만드는 것이 대선 과정이고 선거 과정이고 알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네. 이것이 논란의 소지를 된다라는 점에서 과연 네네. 바람직하겠냐. 그러나 그것이 네. 많은 시간도 아니고 겨우 60일인데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 알겠습니다. 시간